네, 안녕하세요. NCS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의사소통 능력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이 NCS는요, 직무 능력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론 공부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 능력이라 뭔지 한번 같이 이론을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 그 얘기를 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대방과 의견을 교환할 때 서로 전달하려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의미를 정확히 전달한다는 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외에도 요즘에는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서적인 측면의 의사소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서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으로 나뉘어집니다. 문서 이해 능력은 말 그대로요. 내가 문서를 보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하여서 종합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남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정확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능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문서로 우리가 회사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문서 이해 능력과 작성 능력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언어적인 측면의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청 능력과 의사표현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그럼 어떻게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그 저해야 하는 요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바로 여기 세 가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즉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기는 전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경우, 아니면은 아는 줄 알았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거라고 하는 이런 문화 자체도요, 의사소통 능력에 해를 끼치는 그런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한번 팁 보도록 할게요. 자, 사후 검토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되고요.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남의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다시 되묻고 서로 물어보는 과정이 피드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언어는요, 괜히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는 단순 명료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경청을 할 때도 내가 정확하게 듣고 있다는 걸 표현해주는 적극적인 경청이 중요하고요. 이야기를 할 때는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요. 감정 조정 능력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문서 이해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이해 능력이란 것은요, 직업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인쇄물이나 기호화된 정보 등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여 문서를 읽고 이해하여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결국에 문서를 확인해서 내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게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나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함께 나와 있는 도표나 수나 기호 같은 것들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필요한 문서 이해 능력이란 어떤 것들이 있냐? 기본적으로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목적에 맞는 알맞은 정보를 구별하고 비교하여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문서에 나타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해서 요약 정리할 수도 있어야 완벽한 문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서의 종류와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문서는요, 말 그대로 공무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보통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무 집행과 관련된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획서는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문서로 많이 만드는 형식이겠죠. 그래서 내 것을 뽑아달라, 나의 이런 기획안을 채택해달라라는 설득의 목적을 가진 그런 문서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서는요, 어떤 회사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사내에서는 공문서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요, 다른 회사와의 업무에서는 기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고서가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보고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현황이나 진행 상황 아니면은 어떤 과정이나 결과 같은 것들을요. 이런 보고할 때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설명서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문서죠. 어떤 상품에 대해서 특성이나 작동 방법이나 어떻게 조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문서를 말합니다. 자, 보도자료는요, 언론을 상대로 자기들에게 이런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우리 회사의 정보가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낼 만하다 이렇게 제공을 하면 이것들을 기사로 써달라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들을 보도자료라고 합니다. 자, 자기소개 전에 회사 들어갈 때 우리 한 번씩은 다 써봤을 텐데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 성장 과정이나 환경이나 내가 이 회사에 왜 입사하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자기 소개하는 문서겠죠. 자, 비즈니스 레터는 말 그대로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게는요, 비공식적인 문서로 치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사업이나 아니면 고객에게 보내는 이런 편지를 이메일로 보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를 정할 때도 요새는 많이 비즈니스 레터를 사용하는 편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메모가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간단한 메모를 의미합니다. 업무상에 우리가 중요한 일이나 체크할 상황들 메모에서 전달하는 그런 간단한 이런 폼을 비즈니스 메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서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문서를 읽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달라지는가 생각을 해서요, 문서의 목적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과 주제, 이거는 모든 글에서 다 중요한 거겠죠. 자, 주제 정확히 파악을 하셨으면 문서에 쓰여진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고 문제가 제시하는 이런 현안 문제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문서를 통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발견을 했으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행동에 관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필요되냐, 욕구나 요구 같은 것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내용 분석을 하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해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을 한 후에 상대방의 의도를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은 이게 바로 문서를 이해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서 이해 능력 한번 같이 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입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이란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업무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번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렇게 문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네, 이런 문서 작성 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문서 작성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문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것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 문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내가 이걸 언제 보냈고 언제까지 필요한 시기인지 이런 게 포함되어야 되고요. 기획서나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뽑아달라 아니면 이런 게 어떻겠느냐라고 설득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요, 기대 효과가 포함이 되어야 그만큼 자신에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설득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서 작성의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성해야 좋은 문서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골격, 짜임새 있는 골격은 중요합니다. 모든 문서에는 기본적으로 회사마다 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짜임새에 맞게 정확하게 기입을 하는 것이 좋고요. 객관적이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입니다.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보다는 누가 봐도, 그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체계적인 틀에 맞춰 써야 되겠고요. 이해하기 쉬운 구조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썼더라도요, 남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문서가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문장은요,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되고요. 세련되고 인상적인 이런 효과적인 문장을 사용하면은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 역시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문서인데요. 우리 공문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적인 이런 일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육하 원칙에 맞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공적인 이런 대외적인 문서일수록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연도, 월, 일을 반드시, 그죠? 기간 함께 기입을 하며 날짜 다음에 괄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그러니까 날짜 다음에요, 뭐 괄호를 사용해서 뭐 월이나 이런 것들을 요일을 표기할 경우에는요,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가로 닫고 그냥 끝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런 공문서 같은 경우는 한눈에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장에 모든 것을 담는 거를 원칙으로 하면서요. 마지막에 내가 여기서 끝을 낸다. 그죠? 그래서 끝이라는 말을 반드시 마무리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잡한 내용은요. 항목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 뭐 그 아래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구분을 해주면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대외 문서나 장기간 보관되는 문서는요. 성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필요한 경우에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명령문보다 평서형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소비자잖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평서형으로 작성을 하고 정확한 내용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작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과 제품에 대한 소개가 기본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목적, 상품 설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쉬운 단어 위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도표를 이용해서 복잡한 내용을 시각화하여 그림이나 사진이 있으면요.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빨라집니다. 글로만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아니면 구조라든지 이런 거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 많이 보셨죠? 자, 그 다음에 동일 문장의 반복을 피하고요. 다양한 표현을 써서 중복되는 표현이 없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은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설득의 목적을 가진 기획서입니다. 상대가 채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설득력을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핵심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한눈에 파악되도록 체계적인 목차를 구성한다. 아무리 해도 우리 목차 같은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만 찾아서 볼 수 있게 하는 배려잖아요. 그리고 한눈에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목차 같은 거 중요하게 넣어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시각화하는 도표나 그래프 같은 거 넣어주시면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겠고요. 제출 전에 반드시 충분히 검토해서 또 인용 자료가 있을 경우에 출처는 반드시 밝혀주셔야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는요. 업무 진행 과정에 대해서 내가 제시를 하는 건데요. 이거 역시 내용의 중복 없이 간결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고서는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다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점검 반드시 하고 제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잡한 내용은 역시 도표나 그림 활용을 하고 참고 자료는 인용, 출처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고서를 전달을 하면요. 윗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생각을 해보고 답도 준비하는 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역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서 작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문장은 기본적으로 짧고 간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 사용은 되도록 자제해야 모르는 경우, 한자를 모르는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에도 이해가 잘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간결체, 문장이 길어지면요. 내용이 중언부언되든지 아니면 호응 구조가 맞지 않든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한 문장에 하나의 팩트만 정확하게 간결하게 작성을 하시고요. 이왕이면 긍정문, 그게 상대방에게 읽혔을 때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표제를 붙여서 항목별로 구분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문서의 주요한 내용 먼저, 사람들이 글이 길어지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다 끝까지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내용을 제시를 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약한 내용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표현의 시각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한눈에 보기 쉽도록 우리가 차트나 데이터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문장이나 통계적 수치 같은 것들을 표나 그래프, 사진, 그림 등으로 나타내는 것을 시각화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경청 능력, 잘 듣는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요.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경청의 방법,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는다. 그래야 잘 들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고요. 이야기 가로막지 않고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먼저 수용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요. 말하는 순서를 지켜가며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반박을 듣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요. 그거에 대한 반박이나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 좋은 인상도 심어줄 뿐더러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반박도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한 시선을 맞추는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 내가 네 얘기에 관심이 있고 잘 듣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남자분들 이런 거 잘 못하시는데요. 여자분들 이렇게 하나 이야기하면 맞장구를 쳐주고 온몸으로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청의 방법이라고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청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청의 올바른 자세는요. 상대방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테고요. 자, 손이나 다리를 꼬지 않는, 즉 손으로 팔짱 끼는 거라든지 다리를 꼬고 앉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의에 어긋나죠. 이것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개방적이지 않고 나는 폐쇄적이고 너의 이야기에 반박할 이런 준비로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요. 마음을 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즈를 취하지 않으셔야 마음을 열었다고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을 향해서 상체를 기울여 앉아야 내가 주의 깊게 네 얘기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우호적인 눈의 접촉, 그죠? 눈이 바로 말에 가장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비교적 편안한 자세를 취해서 자기가 전문가다운 자신만만함을 보여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었으면 나도 이런 의사 표현 능력을 정확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의사 표현 능력이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듣는 사람에게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다라고 했는데요. 음성 언어는 우리가 하는 말이고요. 신체 언어는 비언어적인 표현이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반언어적인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복합돼서 표현이 되는 게 의사표현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사표현 능력은요. 어떤 직장 간의 관계나 개인 간의 관계, 이런 모든 조직의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겠죠. 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화법을 위해서는요. 많은 독서가 필요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글 아니면 좋은 문장을 우리가 구현을 해낼 수도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상식도 많아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잘 들어줘야 됩니다. 좋은 청중이 되어라. 그래야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맞장구도 쳐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의 말을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자, 칭찬 너무나 중요한 거겠죠?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고요.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라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본이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칭찬해준다고 너무 우쭐해대지 마시고 겸손함을 잃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상대에게 먼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시면 훨씬 더 상대방도 효력을 발휘를 할 것이고요. 같은 내용보다도요, 완곡적으로, 그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마디 말, 우리가 처음부터 본론으로 시작하는 것보다요. 첫 마디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체 인상이 좌우된다고 하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성,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논리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성의 조화를 꾀하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대화의 룰,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혼자서 의사표현, 독점하지 않고요. 반론의 기회도 주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화제를 바꾸지 않는, 그리고 중요한 거 문장은요.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정확하게 다 말해주는 게 정확하고 논리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런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기초 외국어 능력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능력이겠죠.
자, 근데요, 외국어를 너무 잘하는 뭐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는 사실 회사에서 그런 해외 지사를 나가든지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 생활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문서에 대한 이해, 아니면 우리가 문서를 보내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요 정도 의사표현이나 이런 경청하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외국인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능력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공부는요, 우리가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하면 그날까지, 여행 가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죠. 이거 역시요, 우리가 어떤 목적, 목표를 정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고요. 매일 30분씩 눈과 손, 입에 뵐 정도로 반복하여 공부하자. 뭐 이거는요, 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온 감각을 다 동원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습득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어를 말하자.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못하는 거죠. 아무리 토익 점수 좋고 이래도요, 외국 사람들 만나면 얼어버려서 말이 잘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대화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쉬운 외국어 잡지나 원서 같은 거 많이 접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단 라이벌을 정하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외국어의 주요 용어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짬짬이 뭐 라디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요새 많이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고요. 외국어 단어 암기할 때는 그림 카드도 사용해보자. 가능하면 외국인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과 의사소통할 때 피해야 할 행동, 서로 문화와 사회적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을 볼 때 흘겨보거나 아예 보지 않는 행동,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공통적으로요, 상대방 눈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잘 듣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표정으로 바라봐주는 게 좋겠고요. 팔이나 다리를 꼬는 행동, 이거는 반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열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정 없이 말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표정이 딱딱하다 그러잖아요. 네, 웃으면서 이왕이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해주는 게 좋겠고요.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거, 이거는 누구에게나 예의가 어긋나고요. 맞장구를 치지 않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거, 이거는 외국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이런 표현들이 자유롭고 활발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네 의사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잘 듣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좋지 않은 행동이고요. 바르지 못한 자세, 한숨이나 하품, 다른 일을 하며 듣는 거, 이건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죠. 자,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의 이름이나 호칭을 자기 임의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부를지 먼저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 불러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글의 이해와 구조 문제가 첫 번째 큰 카테고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 해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사실 내용 일치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정확한 자료를 내용을 금방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요, 뭐 맞춤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틀린 글자 찾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집중력을 요구하는, 시간만 있으면 금방 다 찾을 수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집중력을 요해서 찾는지, 뭐 요 정도 세 가지 큰 분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각각 문제를 풀 때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 방법이라든지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이런 팁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땡땡공사 신입사원 교육과정 중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을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란 제품이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 표시하는 의무적인 신고 제도이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제품 간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등급 기준은 품목마다 다르고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제품의 용량이나 크기에 따라 다 다르대요.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42인치 텔레비전의 경우, 자, 이건 예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은 소비 전력량 외에도 제품의 기술 개발 수준과 시장 점유율 등까지 고려해서 정해지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기술이 발전하거나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1등급 제품이 많아지게 되면 이전보다 강화된 등급 기준을 정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생산된 제품은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생산된 제품과 등급이 다를 수 있다. 자, 기준도 맨날 바뀌어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이유는 이 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해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 판매자도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게 된다. 자, 라벨을 보면 등급 표시 아래 월간 소비 전력량,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간 에너지 비용 등의 정보도 표시되어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제품을 사용할 때 지구 환경을 해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보여줌으로써 에너지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다. 자,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연결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위의 교육을 들은 땡땡공사 신입사원들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눴을 때 자, 내용에 틀린 내용 볼게요. 이룬이가 이번 교육을 듣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소비 전력량뿐만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어. 그저 이거는 용량이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 단락에서 계속 나오죠. 자, 이나가 맞아 이번 달에 부모님께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시는데 덕분에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제품을 골라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이겠죠? 자, 하지만 김치냉장고와 전기냉장고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은 항상 동일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돼. 자, 이거 품목마다 다르다라고 2단락, 3단락에서 계속 나와지죠. 시기별로 다르고 제품 생산이 되면 또 달라지고요. 근데 같다라고 했으니까 3호가 틀렸네요. 자, 4월이 우리 이모께서는 작년에 산 우리집 TV와 동일한 모델을 구입하실 예정인데 에너지 소비 효율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죠? 작년과 올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나와 있었죠. 자, 다음 문제는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지난달에 비해 2단계 떨어졌답니다. 자, 그럼 지금 전기냉장고 기존 라벨이 1등급이면 3등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꾼 거 한번 볼게요. 단 라벨의 전체적인 모양은 원형에서 이렇게 선택지에 있는 이런 반원 모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래요. 자, 요청사항이 에너지 소비율 등급을 나타낸 반원 및 색상 숫자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반원 주변의 선은 삭제한다. 자, 반원 주변의 선은 다 삭제가 돼 있으니까 뭐 할 건 없고요. 색상과 이 화살표가 같은지 한번 보면요. 아, 4번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3번의 색상과 75,000원 자, 요 색깔이 다르죠. 이건 5등급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틀렸고요. 4번은 빼주시고요. 연간 에너지 비용 박스 모양과 색상 수정 박스 색상은 해당 제품의 에너지 소비율과 같은 색상으로 자, 이거 숫자 역시 안에 숫자 역시 네, 같은 색깔로 이거는 다 나와 있네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네, 대충 비슷한 색깔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월간 소비 정력량과 CO2 배출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고 표 스타일을 보다 깔끔하게 자, 정리된 거고요. 아래 전부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 등은 실제 사용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1번도 빼주시고 2번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떨어져서 3등급인데 2단계로 혼자 나와 있죠? 그러니까 2번 빼주시고 남는 거 3번밖에 없네요. 큰 기술상의 지침서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먼저 읽고 나서 문제를 보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보실 때 보기 선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그 선다를 먼저 보시고 해당하는 항목을 굵은 글씨로 분명히 큰 조항들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으로 빨리빨리 가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목이라든지 뭐 여기 지금 보시면 1조, 2조 그 가로 안에 있는 굵은 글씨들 있죠? 이런 항목들을 눈여겨보시면요.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빨리 캐치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필요한 항목들에 관해서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에 성능이 의심되는 경우는 자, 그럼 성능이 제대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이거는 쓱 봤더니 7조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럼 7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등유에 증발가스가 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성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자, 봤더니 1번 얘기는 어디냐? 7조의 1항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등유에 증발가스, 배기가스 및 탄화수소계 가스 그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맞구나. 2번은 독성가스를 감지하는 경보기는 0의 허용 농도의 세배값 범위의 눈금을 가지고 있었다. 자, 세배값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찾아봤더니요. 7조에 자, 사항 보시면 지식의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 가스욕은 0에서 폭발 하한계값, 독성 가스는 0에서 허용 농도의 3배값이어야 한다라고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보시면 경보 발신 후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대로 두었더니 가스 농도의 변화에 따라 저절로 경보가 정지되었다. 자, 곧바로 취할 수 없는 상황에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7조의 5항을 보시면 경보를 발신한 후에 가스 농도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는 게 정상이랍니다. 근데 점점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사라졌다고 그랬죠? 그 경보 소리가. 그럼 이거는 잘못된 경우겠죠?
자,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에 일산화탄소를 감시하는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였는데 경보 농도의 1.6배인 상태에서 30초 이내로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자, 이거는 7조 2항에 보시면 경보 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숫자 같은 거는 눈으로 빨리빨리 더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금방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A부터 D 중에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적절한 곳에 설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설치 항목에 관해서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 설치 항목을 아까 두꺼운 글씨 쭉 보시면요. 4조가 설치 장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기 1번을 볼게요. A는 방폭 지역 내에 위치한 변전실에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였다. 자, 그 4조를 보시면요. 4조에 아래에 1, 2, 3, 4번, 5번까지 돼 있죠. 자, 4번을 보시면 여기 방폭 지역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분명히 같은 단어만 빠르게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구분이 되겠죠. 4번 봤더니 방폭 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이라고 있으니까 1번은 제대로 설치를 했네요. 2번 보시면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라돈가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건물의 환기구 부근에 설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 봤더니 이 부분에서 라돈 무거운 특성을 고려하여 환기구 부근에 설치하였다. 자, 이거는요, 무거운 지역은 어디다 하라고 했냐면요, 5조의 설치 위치 보시면요, 설치 장소, 설치 위치, 이게 전부 다 제대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5조의 설치 위치 보시면 5조 2항에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 내의 하부에 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환기구라고 하는 거는 위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기가 가벼운 쪽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5조 2항에 따르면 2번은 틀렸고요. 자, 나머지 확인 들어가 볼게요. C는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경보기를 근로자들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였다. 자, 근로자들이 상주하는 곳은요, 설치 위치 5조의 2항의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번의 D를 보시면 건물 밖에 설치된 가연성 및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의 주변에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였다. 자, 이거는 4조의 첫 번째 1항을 보시면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 부위 이런 게 나와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문제에서 설치 얘기가 나왔으면 두꺼운 글씨에서 설치와 관련된 4조, 5조를 먼저 찾고 이 부분에서 보기 1, 2, 3, 4번에 있는 비슷한 단어,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얼른 읽으셔서 찾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중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가 갖추어야 할 구조에 대한 거네요. 자, 구조는 8조에 해당하는 거네요. 자, 1번 보시면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 재료나 충분히 부식 방지 처리가 된 재료를 사용하며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 처리가 양호한 재료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8조에서 같은 내용들 한번 보시면요. 8조의 2항 보시면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 방지 처리 여기 나와 있죠. 2번은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전멸의 방식을 사용하거나 경보가 울리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자, 점등, 전멸 얘기가 어딨냐면요. 5항에 있네요. 8조의 5항.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전멸과, 자, 이 부분이 틀렸죠? 동시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동시에 얘기가 아니라 사용하거나 이런 방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둘 다 울려야 되니까 2번이 틀린 거고요. 자, 3번에 가연성 가스의 누출 감지 경보기는 방폭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자, 8조에서 또 찾아보면은 3항의 뒷부분에 있죠. 가연성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방폭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나와 있고요. 4번에 충분한 강도여야 하며 취급 정비가 쉬워야 된다. 이거는 첫 번째에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구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제 낸 사람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를 일일이 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에서 복사해가지고 따서 그 부분 중에서 조금만 바꿔가지고 아마 내용일치 문제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슷한 단어, 똑같은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빨리빨리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부터 5번도 자 똑같습니다. 약관이 나왔고요.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그럼 4번 보도록 할게요. 약관을 바탕으로 고객센터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Q가 바로 질문에 해당하는 거니까 내가 이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두꺼운 몇 조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그 몇 조 사항 옆에 붙어 있는 그 카테고리 분류 부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보증서에 적혀있는 보증기간이 딱 하루 지났는데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났대요. 그죠? 그래서 보증기간은 내가 어디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느냐, 보증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거니까 보증 범위에 관한 거겠죠? 자, 보증 범위는 3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증 책임 범위 보시면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시간이 지났으면 안 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A 보시면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함으로 자, 그대로 따놨죠? 그러므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가 결론입니다. 그죠? 자, 2번 보시면 Q,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대요. 배당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못 받을 돈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내가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이행 청구입니다. 자, 이행 청구는요, 8조에 있습니다. 보증 채무의 이행 청구.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8조에 자 1항에 2번 있죠. 전세계약 중 전세 목적물 또는 경매, 공매, 그죠? 똑같은 상황이죠. 실시되어 배당 요구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배당표 등의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답변했는지 봤더니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보증회사로 통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이행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뭐 1월 이내에 이거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냐면요. 보증사고가 일어난 경우 6조를 보시면 보증사고에 자 1항의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네, 보증사고로 이게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는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3번 보시면 Q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방에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계약 만료 기간을 깜빡하고 집주인에게 이사 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보증회사에서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자, 이거는 보증사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럼 보증사고는 6조에 있었으니까 자, 6조를 봤더니 자, 6조에 동그라미 2항 보시면요. 1항 1호의 보증사고에 있어서는 전세계약 기간이 갱신, 자, 묵시적 갱신을 포함하는 이런 되지 않은 경우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갱신되지 않은 경우만 보증사고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묵시적 갱신이든 그렇지 않듯이 보증사고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적절하게 된 겁니다. 자, 4번 보시면요. 다시 Q. 보증채권자는 언제까지 보증회사의 보증책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거는 기간의 문제겠죠? 자, 이행 청구할 수 있나요니까 이행 청구 8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8조에서 언제까지가 나온 게 사망에 보시면요.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증회사의 보증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대답을 보증사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2월 이내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4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죠? 4, 5조에서 잘못된 글자, 자 이거는 빠르게 집중력만 요해서 여러분이 몇 개인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조와 5조 읽을 텐데요. 가로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4조 보증 조건의 변경. 주 채무자 및 보증 채권자는 보증회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는 거죠. 자, 하나 나왔네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증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증 조건의 변경은 보증회사가 변경사항을 주 채무자 및 보증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증서의 보증 조건을 정정하여 재교부 다시 했다라는 거예요. 고쳐서 다시 한 경우죠. 그러니까 정정하여 재교부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자, 5조는 통지 의무입니다. 1항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보증회사에 통지, 알려준다라는 의미죠. 통지, 틀렸고요.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 1번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경공매의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을 때,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사고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전세계약이라고 나왔죠.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기타 보증회사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자, 2항은 보증회사는 주채무자 또는
보증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5개가 틀렸구나. 그래서 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디지털 카메라 사용 설명서예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서 접하시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배터리팩을 충전하고 있는데 충전 램프가 빠르게 깜빡이고 있다. 자, 그러면 충전 램프가 깜빡이고 있을 때, 자, 아래 두꺼운 글씨를 찾으시라고 했어요. 봤더니, 자, 10페이지에 중간에 있죠? 배터리팩을 충전하는데 카메라의 충전 램프가 깜빡일 때,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빠르게 깜빡일 때는 배터리팩을 뺐다가 다시 장착하거나 USB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거 3번이 바로 똑같은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주변이 어두워 플래시를 켜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플래시가 작동하지 않는다. 해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 플래시 작동법 보시면요. 플래시 작동법을 쓱 봤더니, 네, 마지막에 있네요. 그죠? 11페이지. 플래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자, 첫 번째 동그라미는 플래시 버튼을 눌러서 튀어나오게 하든지요. 그죠? 튀어나오게 하라는 거는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2번이죠. 플래시가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봤더니, 다음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장면 선택에서 손으로 들고 야경 촬영 또는 야간 장면, 연속 촬영, 흔들림 방지, 동영상, 파노라마, 3D 파노라마 이런 경우는 플래시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1번 보시면 장면 선택에서 야간 장면을 선택하면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오히려 야간 장면을 선택하면 플래시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나머지 2번이 바로 첫 번째 동그라미 이야기였고요. 동영상 촬영 모드가 돼 있으면 해제하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번째 파노라마 촬영 모드일 경우에 해제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화면에는 배터리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원을 켠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원이 꺼졌을 때 해결 방법입니다. 자, 배터리는 충분한데 잔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거죠. 그거는 10페이지의 첫 번째 세모에 있네요. 주변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배터리팩이 방전된 경우, 배터리팩의 수명이 다 된 경우,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1번에 배터리팩이 방전된 것일 수 있으니 다시 충전한 후 사용한다 나와 있었죠? 전원을 끄고 10분 정도 지난 후 다시 켠다. 자, 여기 10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켜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배터리팩의 수명이 다 됐으니까 새 것으로 교체해라.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생기는 현상이니 적정 온도에서 촬영한다. 전부 다 나와 있던 이야기겠죠? 자, 넘어가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부터 볼게요. 보건복지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P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P가 지원받을 수 없는 걸 봤더니 길랭 발해 증후군 만 18세고요. 지체장애 1급 가지고 있고요. 지원 내역은 호흡기 보조기 대여료고요. 자, 특이사항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특이사항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지원사업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최저 생계비와 최고 재산액이 300% 미만인 경우, 자, 4인 가구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이게 나와 있죠. 비교해봤더니 특이사항에는 내 가입 확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원받을 수 없는 걸 한번 봤더니 1번에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원 내역에서 그 두꺼운 색칠돼 있는 부분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거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지원 조건이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죠. 이 마지막에 있는 재산조사 기준에 얘는 만족을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보장구 구입비. 자, 얘는요, 길랭 발해 증후군이에요. 보장비 구입비 그 항목을 가서 보시면은 그 지원 대상의 길랭 발해 증후군 보이시죠? 자, 그래서 그 아래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하나하여 구입비 및 간병비를 지원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얘는 정확히 해당이 되네요. 대여료를 받으니까. 자, 3번 봤더니 기침유발 대여료입니다. 자, 기침유발기. 자, 기침유발기 봤더니 네 번째 항목에 있어요. 호흡기 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자, 기침유발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근데 이 위에는 처방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따로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번의 간병비는요. 자, 얘가 지체장애 1급이에요. 간병비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도 만족하고 지체장애 1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위 지원 내역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바르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1번 뮤코다당증 환자의 경우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매월 6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뮤코다당증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호흡보조기잖아요. 그럼 호흡보조기 항목에서 자, 세 번째 항목에서 여기에 뮤코다당증 확인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뮤코다당증은요. 보장구 구입비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뭐라 그랬죠? 보장구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 외에 여기 나와 있는 건 그 외에 추가되는 3개의 질병이 플러스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장구 구입비 지원 대상에 들어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네, 가능한 거죠. 소득 및 재산 등의 지원 조건을 만족한다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신 백질 디스트로피 환자는 소모품 수령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매월 10만 원 이내에 선에서 기본 소모품을 그리고 3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신 백질 디스트로피 환자요. 자, 그게 어디 있는지 봤더니 이것도 보장구 구입비부터 들어갔네요. 그리고 얘는 소모품 수령서를 제출할 경우에 기본 소모품, 간병비. 자, 기본 소모품, 간병비 여기는 기본 소모품에는 해당이 되죠. 보장구 구입비. 그 다음에 간병비도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에 지원 대상에 보장구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 외에 추가가 된 게 이만큼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도 네, 가능하네요. 자, 3번 보시면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을 만족한다면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투석 환자의 경우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 복막 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만성 신부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성 신부전이 어디 있는지 봤더니 네, 이 첫 번째 있네요. 그죠? 만성신부전 요양비. 그죠? 첫 번째 나와 있으니까요. 투석 중인 환자로 신체장애 2급을 받은 자.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얘를 봤더니요. 그 지원 범위가요.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 및 자동복막 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자, 여기가 틀렸죠? 요양기관 이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금액을 지원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3번은 보기에서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바르지 않았네요. 자, 4번도 확인해 볼게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134종의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조건을 만족할 시 네, 이렇게 해당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맨 처음에 부담금 이야기를 할 때 134종 질환자가 지원 대상이고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네, 해당 질환과 이런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첫 번째 지원 내역에 나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신청 방법도 위에 나와 있으니까 네, 모든 거를 만족을 하네요. A는 현재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고 있다. A가 앓고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닌 거예요. 자, 호흡보조기 부분을 보시면 호흡보조기는 이 세 가지, 그죠? 크로이펠치 야코병, 중증 근육무력증, 특발성 폐섬유증. 요 위에 나온 애들은 다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아랫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 이 중에 보기 나온 1, 2, 3, 4번 중에 4번의 지방산 대상장애는 간병비에 새로 추가된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전까지 이런 항목들은 지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4번이 얘는 간병비부터 지원받을 수 있구나 알 수 있겠죠. A씨는 임플란트 수술 후 병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다음 중 올바른 A 행동. 이것도 먼저 보기 먼저 보고 위에서 빠르게 찾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거즈를 너무 세게 물어서 임플란트에 과도한 힘이 가해져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1시간이 지난 후에 거즈를 뺐대요. 자, 1번 항목을 보시면 2시간 동안 물고 있으라고 했는데 얘는 1시간 만에 뺐으니까 잘못됐고요. 2번 코에서 피가 계속 많이 났지만 A씨는 코를 풀지 않고 흐르는 피만 닦아내었다. 자, 피 얘기는 2번에 있죠. 2번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피가 계속해서 많이 나면 치과로 연락해라 그러는데 얘는 많이 났지만 흐르는 피만 닦아냈으니까 위험할 수 있고요. 3번에 A씨는 하루 3번 아침 7시, 오후 3시, 밤 11시에 약을 먹었대요. 자, 약 먹는 건 3번에 있죠. 음식물을 섭취 후에 하루 3번 8시간 간격으로 얘는 정확히 먹었으니까 3번 체크하시고 4번에 A씨는 수술 다음날 수술 부위에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찜질방에 갔다. 5번에 찜질방 사우나 피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잘못된 상황이겠죠. 이거는 뭐 잘못 쓰인 글자니까 집중력 있게 모든 항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목차,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뭐 성명, 인, 날이 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세계약서, 임대인용, 임차인용, 사무소, 보관용. 그죠? 틀린 거 없죠? 부동산 표시에 소재지가 처음에 잘못 나왔네요. 소재는 있을 재자, 그죠? I자를 쓰는 거죠. 구조, 용도, 면적. 자, 면적은 네,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평이죠. 전세보증금, 금가, 몇 원정 이렇게 돼 있고요. 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2조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의 줄임이라 히읗과 기역이 합쳐져서 축약이 된 키로함, 지불 키로함 이렇게 바뀌셔야 되고요. 자,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2000몇 년 몇 주까지 지불하며 잔금은 원정은 뭐 이렇게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자, 틀린 거 없고요. 자, 3조의 위 부동산 명도는 자, 2000몇 월 며칠까지 함. 4조는 임대차 기간은 자, 이렇게 몇 일로부터 몇 개월로 함. 5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절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 일절과 일체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일절은 나 일절 하지 않았어 라는 부정의 표현에 쓰이는 거고요. 모든 걸 부담해야 한다 라고 쓸 때는 일체를 사용하는 게 맞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죠.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일체가 되겠네요. 자, 6조에 임대인과 중개업자는 별첨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임차인은 이를 확인 수령함. 다만 임대인은 중개물건 확인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자료 수집에 따른 법령이 돼야 되겠죠. 네 번째 틀린 거. 규정한 설비를 지급하고 대행케하여야 함. 7조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임차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5개까지 나왔고요.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에 의하여 계약 당시 쌍방에서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불하여야 함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 계약 조건을 확실히라고 나왔죠. 자, 6번째 확실히 하고 훈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한 통씩 보관한다. 그 다음에 뭐 몇 월 며칠 임대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임차인도 똑같고요. 중개업자의 자 허가 호가 나와야 되는데 허가 번흐로 나와 있죠? 그래서 7개구나. 자, 이거 그냥 빠르게 읽으시면서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읽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맞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읽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문이 주어지면은 그 지문에 대해서 정확한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용일치를 찾는지 하는 문제인데요. 자, 땡땡일보가 나왔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신문기사를 읽고 나서 대화의 흐름상 가로 안에 들어간 거래요. 자, 그러면 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신문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신문기사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도 대화 내용만 가지고 사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신문기사를 보지 않고 이 아이들의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소연이가 신기하다. 치매가 예술을 탄생시킨 하나의 촉매가 된 거네 다름없네. 자, 뭔진 모르지만 치매가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고 있어요. 자, 희선이 그러게 언어장애를 꼭 불행으로만 단정 지을 수도 없겠어. 안 그래? 그랬더니 얘도 네, 장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같은 그러게 했으니까 똑같은 현상이죠. 현미가 내 생각은 달라고 가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연이와 희선이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해줘야 돼요. 분명히.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걸 찾으시면 됩니다. 1번에 전두, 축두 치매를 앓는 환자들에게 예술적 재능이 발견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겠어. 이거는 이런 예술적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이끌어주자는 얘기니까 긍정적인 얘기 들어갈 수 없어요. 자, 2번 보시면 전두, 축두 치매를 앓는 사람 모두가 그런 잠재적 재능이 있는 건 아닐 거야. 난 평범하게 살지언정 그런 질병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모두 그런 건 아닐 거야. 자, 부정적인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지금 확률이 높아요. 3번에 저런 재능이 발굴되고 난 후 치매 증상이 완화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는 걸 재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게 오히려 증상을 좋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입장인 거고요. 4번에 치매뿐 아니라 다른 장애가 있음에도 저런 예술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야. 이거 역시 네, 치매나 장애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예술적 발전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2번만 혼자 부정적으로 얘기한 현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